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sek터 담당하시는 허혜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저희?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이면 이제 오랜만이군요. 아니, 그동안 그러면 약간 바이오가 조용해서 그랬나? 네, 예. 소외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은 막 난리가 났는데 3,000피 가고 난리가 났는데 바이오가 사실 뭐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다기보다 그냥 다 막 날아가는 장세에 같이 동참하지는 못했던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종목별로는 또 종목별 접근은 유효했어서 네. 그 중에서 또 뭐 잘 버티거나 좋았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미국 쪽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굳이 막 악재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굳이 내용을 찾아보면 또 거기에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한마디를 했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약가인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그런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뭐 타격을 좀 받을 것이라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삼중고죠. 뭐 매크로 이슈까지 오늘은 이제 뭐 유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엔 또 유가도 도와주지 않았고 네. 금리도 저희한테 여태까지는 그게 썩 우호적이진 않았고요. 네. 게다가 뭐 관세, FDA 인력 변화, 약가 인하까지 뭐 각종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악조건들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근데 뭐 많이 투자 심리적으로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뭐 이런 사항들에서 그나마 그래도 아주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저희 펀더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에이비온 기술이전이 나왔고요. 기술이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K바이오가 좀 훌륭하게 올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매크로 저희 산업에 대한 매크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뭐 관세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업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약가 인하였고요. 그쵸. 왜냐하면 약가 인하 자체가 이제 시장에 이제 마진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썩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세랑 약가 인하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거,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요거 두 개인데 무역 적자는 관세로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죠. 재정 적자는 약가 인하로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양방에서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약가 인하를 하면서 또 탑라인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약가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마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을 이제 상반기에 내내 고생을 했다. 그리고 약간 희생양이 된 거네요. 뭐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나왔죠. 네. 그렇구나. 차라리 또 이게 때리면 좋은데 계속 몽둥이를 들고 맞을래 안 맞을래 계속 그러니까 너무 계속 우리는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이게 뭐 관세가 몇 %다 이게 나오면 그쵸. 좀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조만간 또 순 또 나온다고 얘기 나오니까 좀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빨리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적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얘기들을 이제 하반기 전망에 작성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하반기 전망 자료 보시면 10페이지인데요. 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삼성 바이오부터 해서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뭐 유한양행, 녹십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비중도 뭐 이렇게 각기 다양하게 있지만 주가가 이제 YTD 기준으로 많이 빠졌고 연초부터 계속 그 관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사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미리 준비는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컨센서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관세율은 연초에 얘기했던 25%인데 이거보다 아주 뭐 과하게 100%요 정도만 아니면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세도 사실은 이제 나오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영향도 지금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FDA 인사 변동도 지금 이제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사이드라고 이제
그 시버랑 시더라는 게 있는데요. 그 네. 세포랑 이제 유전자 쪽 백신 쪽을 이제 허가 승인을 관할하는 쪽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분야에 이제 파라사이드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서 그 ETF XBI가 한 7%가 빠졌는데 이분에 대한 영향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됐고요. 이분의 임기 동안 그럼 결국 이제 승인을 받을 만한 그 약물들을 살펴봤을 때 네. 지금 28년까지 이제 이런 그 16페이지에 나온 네. 요런 회사들이 이제 향후 승인이 예상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사실은 유한양행도 직접적인 렉나자라고 보기보단 렉나자의 병용 약물이 이제 SC 제형이기 때문에 제형 변경 위주라서 뭐 크게 단기 영향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가 인하고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방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고 이제 베비부머들이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도 계속 약가 인하 기조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가 인하 상황에서 뭐 이 기조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다행인 거는 그 일단 그 향후에 이제 뭐가 더 발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단기로는 이제 없고 한 연말 연초 11월 12월 달에 이제 IRA 약가 협상 2차 마감이나 뭐 최애국 제약사 협상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말 연초에 있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갈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협상이 돼서 좀 더 완화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그 삼중고 문제가 계속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특히 관세 그리고 또 재정 적자를 좀 메꾸기 위한 약가 인하 요 두 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일부러 카드로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나올 때까지 오히려 진짜 매를 좀 때려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살다 보면 이거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뭐 종목 선택은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도 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겠죠 일단은. 네, 그거랑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개별 종목 모멘텀은 꽤나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R&D 투자를 줄일 것이냐 이런 건 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이라고 해서 2028년부터 이제 30년도까지 계속 그 매출의 특허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블록버스터가 특허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애진작에 R&D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21년부터 이제 그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오르면서 약간 관망한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던 게 너네 너무 마진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니 약간 이거 때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은 이런 거 이제 희석 효과 수익 어차피 R&D 투자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김에 R&D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차트 36페이지 보시면 네. 꽤나 놀라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이제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이 이제 간간히 나오네라고 그쵸.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한 거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반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줄은 기술 이전한 최대 금액의 합산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이제 5월 말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반기
상반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오, 작년을 이미 넘어서는 금액의 역대급이네요. 네, 기술 이전이 나왔고 22년, 23년 연간치도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쓰고 나서 나이백 기술 이전 나왔죠. 올릭스 추가적으로 로레알이랑 나왔죠. 오늘 아침에 또 에이비온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1년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이후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언급한 회사들 위주로 선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1년은 보니까 두 줄이네요. 이게 한 줄도 아니고. 네, 게다가 지금 빅파마한테 연이어서 이렇게 기술 이전한 거는 거의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네. 했다 하면 다 빅파마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번 그 5월 27일에 자료 썼을 때 종목을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랑 D&D 파마텍 그리고 IPO 기업으로 인투셀을 작성을 했는데 네. 사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지아이노베이션하고 D&D 파마텍 인투셀 셋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뭐 데이터 모멘텀이 나온 기업도 있지만 기술 이전 모멘텀은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이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나와야 될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쓰신 건데 그냥 쓰셨더니 올라간 거라서 예, 그래서 지금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계속 홀드 전략, 지아이노베이션, D&D 파마텍 그리고 한 종목이 뭐였죠? 인투셀은 네. 제가 상장 전에 썼는데 사실 네. 상장하면서 많이 올라서요.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향후에 신규 상장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일단은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되게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알짜들, 그 펀더멘털 단단한 그러네요. 회사들이 통과를 하는데 밸류에이션도 가치도 굉장히 이제 맞아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들을 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 얘기를 좀 하다가 그 항암제 쪽을 요즘 좀 보고 계시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많이 모멘텀을 옮겨갔었는데 네. 다시 항암제 쪽으로 좀 가는 건가요? 일단 그 메인 트렌드는 비만이 맞는데요. 네. 이 비만 살짝 좀 지겨우시는 분들한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비만 이후에 사실 항암제는 큰 줄기에서는 항상 가장 큰 시장이라서 계속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네. 그동안은 워낙 키트로다가 다 장악을 했고 중간중간 이제 ADC가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그 특허 만료 이후에 항암제의 어떤 트렌드가 될지가 사실 살짝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 자료로 그걸 썼는데요. 메인은 여전히 PD1은 맞지만 PD1에서 VEGF를 이제 이중항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타겟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페아마켓에서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고 그 기술 거래나 이런 금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타겟의 가치를 봤을 때도 점점 203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PD1 쪽에 면역 항암제들 특허 만료된 이후에 그 차세대를 이끌어갈 타겟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고 네. 관련 종목으로는 사실 이 이중항체가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핫해요. 그런데 그 국내에서는 이 이중항체를 하는 회사 혹은 이중항체를 하면서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한 회사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 타겟으로 이 타겟을 굉장히 사고 싶은데 관련 종목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예. 기관 투자자분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이중항체랑 병용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뭐 지아이노베이션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다중항체, 그러니까 PD1, VEGF의 사이토카인이라는 뭐 3중 항체를 타겟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 Y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추천드리면서 자료를 썼고요. 예. 주 내용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PD-1 항암제의 그 매출이 2028년 이후에는 이제 특허 만료로 서서히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약가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바이오 시밀러들이 또 출해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보네시맙이라는 약물은 이중항체 약물인데 이 약물이 중국에서 먼저 허가가 됐고요. 27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허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출시 5년 만에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빌리언 이상, 13조 원 이상 연에 판매가 되면 메가라고 불리는데 5년 만에 메가가 되는 경우에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글로벌 투자의 가장 큰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5년 만에 메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이중항체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5년 만에 이제 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사실 이제 시간상 뭐 기전적인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네.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5월 30일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보네시맙 이중항체가 그전에는 중국 임상에서 키트루다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처음으로 글로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중국 데이터는 아직도 이거 글로벌 데이터까지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뢰도에 있어서 글로벌 데이터가 워낙 더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그쵸.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반만 맞고 반은 사실 좀 그 시장 기대치를 미달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생존을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게 0.05 밑으로 떨어져야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네. 아쉽게 0.05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밋의 주가가 이제 당일에 17, 18% 정도 빠졌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5월 30일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 4일에 BMS가 이제 그 대규모 기술 거래를 합니다. 이 바이오엔텍하고 기술 거래를 하는데요. 50%의 권리만 가지고 11빌리언 최대 마일스톤은 11빌리언으로 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 권리로 봤을 때는 오. 22빌리언이니까 그러네. 30조 정도 주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재밌게도 바이오엔텍도 이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건데요. 예. 6개월 전에 1.2조에 사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2조가 30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돈이 이제 많이 돌고 있군요. 네. 근데 예. 이 BMS는 옵티보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머크의 키트루다랑 전쟁을 해본 회사인데 네네. 이번에 2차전에서는 돈을 꽤 쓴 겁니다. 2차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바이오엔텍 거는 지금 3상을 하고 있고 머크도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또 사와요. 이게 다 중국에서 사오는 건데요. 그렇구나. BMS도 중국에, 그러니까 바이오엔텍이 중국에서 사온 거를 BMS랑 같이 한 거고 머크도 라노바라는 회사하고 이제 기술을 사와서 하고 있는데 머크는 일상이에요. 네, 그래서 머크가 조금 얼리잖아요. 네네. 시기적으로 BMS는 3상이고 예. 그래서 머크 입장에서는 뭔가 병용을 통해서든 뭐 속도 측면에서든 어쨌든 좀 차별화 경쟁력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그 기사 사진에서 좀 네. 주의 깊게 봤던 사진이 있는데요. 네. 그 지아이노베이션이 머크랑 흑색종 관련해서 병용 임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머크의 아스코 학회 만찬에 초대가 됐는데 그 머크가 이중항체를 사온 라노바 회사랑 같이 이렇게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머크하고의 파트너십이 성사가 됐을 때는 머크가 갖고 있는 이중항체하고도의 뭔가 병용이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진짜 이건 상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 이 그 파트너십을 가져갈지 이런 예. 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GI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뭐 지금 연구원님의 탑픽 중에 하나겠네요. 바이오텍 탑픽이죠. 네. 바이오텍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결국은 사실 이런 스토리나 향후의 좀 전략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기술 이전이 되어야 좀 더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계속 꿈과 희망을 안고 계속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 진짜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반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일단 넓게 봐서는 탑픽이고 그 외에는 아까 Y바이오로직스였나요? 네. 예. Y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초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PD 항체를 워낙 잘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되어 있고요. PD1하고 VGF 이중으로 이중 항체에 사이토카인을 또 붙여서 다중 항체가 될 건데 2027년 정도에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렉나자를 개발했던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타그리소가 경쟁사잖아요. 타그리소가 2015년도에 승인을 받을 때 전임상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주 느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중항체 그리고 또 이걸 뭐 다중항체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러면 네, 다중항체. 사이토카인까지 붙으면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해외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특히나 돈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6개월 만에 뭐 거의 30배가 되는 뭐 그런 현상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지아 이노베이션과 Y바이오로직스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새롭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조금 뭐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중항체 쪽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바이오가 뭐 지금 뭐 썩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쏠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